자식들은 명절에도 안 옵니다. 처음엔 그저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바쁘지. 제 마음을 달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바쁨이 명절마다, 생일마다, 부모의 날마다 반복되자 가슴 한켠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올해도 애들이 안 온대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날 아침 차가운 이불 속에서 온기를 찾던 그녀의 눈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우리끼리라도 맛있는 거 해먹자고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그리고 그 깊이를. 35년 전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이를 안고 거실을 서성이던 날들,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유치원 입학식에 작은 책가방을 메고 씩씩하게 걸어가던 뒷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제 가슴에 사진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35, 자기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둘째는 33, 대기업 중간 관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는 30, 지금쯤 외국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 자랑스러움 뒤에 숨겨진 쓸쓸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만 갑니다. 애들한테 전화해 볼까요? 아내의 물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3번이나 부재중 전화를 남겼으니까요. 문자도 보냈습니다. 설날인데 올해는 언제 오니? 돌아온 답장은 짧았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이번에도 못 갈 것 같아요. 회사 프로젝트가 급해서. 아버지, 장모님 댁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에 꼭 찾아뵐게요. 아빠, 미안해요. 해외 출장이라. 매번 같은 변명, 같은 약속, 그리고 같은 실망.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으려 합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크니까요. 저희 부부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30년 대출을 갚아 겨우 우리 집이라 부를 수 있게 된 67제곱미터 아파트입니다. 크지 않지만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합니다. 아니, 너무 충분해서 오히려 허전합니다. 새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이 공간이 이제는 TV 소리와 아내의 한숨소리만 남았습니다. 명절 아침, 아내는 여전히 떡국을 끓입니다. 새 그릇을 더 준비합니다. 혹시 아이들이 갑자기 오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를 품고,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없고 전화벨 소리도 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둘만의 차가운 떡국을 먹으며 TV에 나오는 화목한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옛날에는 설날이면 집이 난장판이 됐었지. 아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그녀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첫째가 세배받은 돈으로 둘째랑 싸우고 셋째는 그 틈에 몰래 과자 훔쳐 먹다가 들켜서 울고 추억을 나누며 잠시 웃었지만 곧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시끄럽다고, 정신없다고 불평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회사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출장이 잦아 아이들 학교 행사도 자주 빠졌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아이들 교육비와 미래를 위해 지금 희생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의 첫 운동회, 첫 발표회, 중학교 입학식.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때 저는 항상 회사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감당했죠. 모든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했으니 그들도 나에게 시간을 주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아닐까?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 5천만 원이 통장에 있습니다. 퇴직금까지 합쳐 상당한 금액이지만 요즘 물가와 의료비를 생각하면 결코 넉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60세에 은퇴했으니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과연 이 돈이 충분할지 걱정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자식들에게 기대기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의료비가 많이 듭니다. 아내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어 매달 약값으로만 15만 원이 나갑니다. 저도 작년에 전립선 검사를 받았는데 이상이 발견되어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큰 병이 나지 않는 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소소한 것들이 모이니 생각보다 지출이 큽니다. 일자리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니 뭐라도 찾을 수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으니 대부분의 회사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지원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몸도 생각보다 빨리 늙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하고 무릎은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아픕니다. 눈도 침침해져 신문을 읽을 때면 돋보기가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이제는 가장 큰 재산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은 바빠서 혹은 다른 이유로 우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가 오지만 그것도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만. 그것도 짧게.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너는? 네, 저도요. 아, 미안해요.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그 나중은 또 다음 명절이나 생일이 되겠지요. 가끔은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자식들이 왜 이럴까?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하지만 곧 자책이 밀려옵니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어야 했는데, 사실 자식들과 소원해진 것은 단순히 제가 바빠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세대 차이도 컸습니다. 저는 자식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과 가치관이 있었고 제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첫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원하던 대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에 취직했을 때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너무 심하게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첫째와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둘째와는 결혼 문제로 크게 다퉜습니다. 제가 소개해준 사람이 아닌 스스로 만난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결국 둘째는 제 의견을 무시하고 결혼했고 그 후로 명절에만 얼굴을 비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셋째는 아예 해외로 나가버렸습니다. 한국 사회가 답답하다며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고. 처음에는 잠시 경험 삼아가는 줄 알았는데 벌써 5년째 돌아올 생각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자식들이 멀어진 것은 단순히 그들이 바빠서가 아니라 우리 사이에 쌓인 작은 갈등들이 큰 벽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내는 요즘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식욕도 없어 살이 많이 빠졌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해도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제가 강제로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는 노년기 우울증이라고 했습니다. 흔한 일이라고요. 특히 자녀들과 관계가 소원해진 노인들에게서 많이 나타난다고. 당신도 가끔 우울하지요? 밤에 잠자리에 들며
아내가 물었습니다. 대답 대신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을 겁니다. 제 마음을. 명절날 아침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다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겠지요. 공원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쬐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괜찮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에겐 서로가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서로가 있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동반자, 새 아이를 함께 키우고 수많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전후. 아내가 있어 다행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슴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내 핏줄, 내 전부를 다해 키운 아이들이 곁에 없다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힘들게 합니다. 얼마 전 용기를 내어 첫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금 길게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잠깐 들를 수 있을까? 별일은 아니고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이번 주말은 애들 학원이랑 제 워크숍이 있어서 또 거절이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오후에 시간이 날 것 같은데.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먼저 시간을 제안했습니다. 좋지, 좋고 말고. 다음 주 토요일 오후면 좋아. 그럼 제가 애들 데리고 갈게요.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얼굴 보여줘야죠.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달려갔습니다. 첫째가 온다고, 손주들도 데리고 온다고. 아내의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애들이 이렇게 멀어진 게.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해주지 못한 것 아닐까요? 우리는 늘 우리 방식이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늘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고 아이들의 다른 의견은 미숙함으로 치부했습니다. 다음 주에 첫째가 오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자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변화를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첫째가 정말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7살, 5살 된 손주들은 뛰어다니며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조심스레 그동안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고집이 셌던 것 같아. 내 선택을 존중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딸의 눈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아빠, 저도 사실 많이 서운했어요. 제 의견은 항상 무시당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점점 거리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을 하나씩 풀어갔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얼굴 보면 좋겠어요. 애들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고. 딸의 제안에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첫째 집에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둘째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셋째와는 화상통화로 소통했습니다. 해외에 있어 자주 만날 수는 없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명절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첫째와 둘째가 함께 왔습니다. 모든 자녀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셋째는 명절 아침에 화상통화로 세배를 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특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약도 계속 먹고 있지만 의사는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제 생각만 고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대한 걱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충분할지, 건강은 얼마나 유지될지, 앞으로 더 소원해지는 건 아닐지.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내가 있고 비록 멀리 있지만 자식들도 있습니다. 명절날 아침, 이제는 아내와 함께 떡국을 끓이며 기대감을 느낍니다. 누가 올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모든 자녀가 오지는 않지만 한 명이라도 온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도 안 옵니다. 라는 말은 이제 부분적으로만 맞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오지는 않지만 누군가는 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변화는 천천히 옵니다. 오랜 시간 쌓인 벽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노력하고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그 벽이 낮아질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아직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